공원 벤치에서 떨고 있던 시어머니를 발견했을 때 저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한겨울밤 9시 동네 이웃 아주머니의 전화를 받고 황급히 달려간 곳에서 본 시어머니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거든요. 평생 우리를 위해 냉면집을 운영하시며 고생하신 분이 노숙자처럼 벤치에 웅크리고 계신 거였어요. 얇은 카디건 하나 걸치고 계신 시어머니의 입술은 파래져 있었고 손은 꽁꽁 얼어서 떨리고 계셨어요. 제가 부르자 고개를 드신 그 눈엔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수치심이 가득했어요. 엄마, 왜 여기 계세요? 집은 어떻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씀하지 못하시다가 겨우 입을 여셨어요. 자신을 사랑한다던 그 남자가 갑자기 돌변해서 집에서 내쫓았다는 거였어요. 정신병자 취급을 하면서 폭언을 했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지난 몇 달간의 이상한 징후들이 모두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런 재혼, 가족과의 단절, 그리고 재산 관련 서류들의 변화까지 모든 게 계획된 사기였다는 걸 깨달았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44살 며느리예요. 결혼한 지 18년째고 시어머니와는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어요. 시어머니는 올해 70세이신데 시아버지가 10년 전에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고 계세요. 시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젊었을 때부터 동대문 근처에서 작은 냉면집을 운영하셨거든요. 시아버지가 일찍 편찮으셔서 실질적으로 혼자 가게를 꾸려나가시며 자식 4명을 키우셨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육수를 우리고 면을 뽑고 밤 10시까지 가게를 지키시는 삶을 40년 넘게 사셨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자식들 교육시키시고 결혼시키시고 심지어 손자들 학원비까지 대주셨죠. 몇 년 전 가게를 정리하실 때 그 자리에 건물주가 상가를 사겠다며 좋은 조건을 제시했어요. 평생의 노고가 담긴 그 돈으로 시어머니는 아파트 한 채를 사시고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고 계셨어요. 하지만 혼자 지내시는 게 외로우셨나 봐요. 특히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 그러셨죠. 저희가 자주 찾아뵈도 자식들과의 시간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동네 노래교실에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같은 또래 분들과 어울리며 노래도 부르고 차도 마시며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아 보였어요. 처음 몇 달간은 정말 좋아하셨어요. 새로운 노래를 배워서 집에서 불러주시기도 하고 노래교실 친구들 이야기도 재미있게 해주셨어요. 표정도 많이 밝아지셨고요. 그런데 올해 초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노래교실에서 좋은 분을 만났다는 얘기를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김철수라는 65살 남자분이었어요.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정말 매너도 좋고 다정한 분이라고 하셨어요. 다른 할머니들에게도 친절하고 무거운 물건도 들어주고 노래도 잘 부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노래교실 친구 정도로 생각했어요. 좋은 분들과 어울리시는 게 좋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분에 대해 말씀하시는 빈도가 점점 늘어났어요. 김철수 씨가 어떤 노래를 불렀다. 어떤 얘기를 했다. 어떻게 도움을 줬다는 식으로 매일 그분 얘기만 하시는 거였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씀하시길 김철수 씨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관심을 보인다고 하셨어요. 냉면집을 오랫동안 운영하며 고생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정말 대단하다며 존경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사시기 외롭지 않냐며 걱정해 준다고 하셨어요. 자식들이 있어도 각자 바쁜 생활이 있으니 얼마나 적적하시겠냐고 했다는 거였어요. 그때는 단순히 친절한 분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고 외로움을 이용하려는 의도였던 거죠. 몇 주가 지나자 시어머니가 더 적극적으로 그분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노래교실이 끝나고 차도 같이 마시고 공원도 함께 산책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철수 씨가 정말 좋은 사람 같다며 오랜만에 마음 편히 대화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났다고 기뻐하셨어요. 그분 덕분에 요즘 하루하루가 즐겁다고도 하셨고요. 저는 조금 걱정이 됐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빠르게 그분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상처 받으시는 일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직접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웠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서운해 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재혼을 하고 싶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김철수 씨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만난 지 겨우 서너 달 만의 일이었어요. 저희는 모두 깜짝 놀랐죠.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서로를 알아가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남편과 시누이들도 모두 같은 생각이었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좋은 분을 만나서 행복하시면 좋겠지만 너무 빠른 결정인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마음을 정하신 상태였어요. 나이가 이런데 언제까지 혼자 살 수 있겠냐고 좋은 분을 만난 김에 빨리 결정하는 게 맞다고 하셨어요. 김철수 씨도 자꾸 서두른다는 얘기를 전해왔어요. 가족들이 간섭한다며 시어머니를 부추기는 것 같았어요. 혼인신고부터 하고 천천히 준비해도 늦지 않다는 식으로요. 시어머니는 이 사람만은 다르다며 저희의 걱정을 밀어내셨어요. 정말 진심으로 자신을 생각해주는 분이라고.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결국 저희가 더 이상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강하게 원하시는데 계속 말릴 수도 없었거든요. 그해 봄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어요. 간단한 식사 자리만 가진 후에요. 저희는 마지못해 축하해드렸지만 속으로는 모두 불안했어요. 혼인신고를 한 후부터 이상한 변화들이 시작됐어요. 김철수 씨가 시어머니의 일상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먼저 휴대폰 관리를 자신이 하겠다고 나섰어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으니까 사기 예방을 위해 자신이 전화를 받아주겠다는 거였어요. 각종 비밀번호도 바꿔서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했어요. 은행 업무도 대신 해주겠다며 통장과 도장을 맡아갔어요. 시어머니 혼자서는 복잡한 금융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자신이 도와드리겠다는 이유였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고마워하셨어요. 확실히 편해졌다고, 복잡한 일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서 좋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시어머니께 전화드릴 때도 김철수 씨가 대신 받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시어머니는 지금 바쁘시니까 나중에 전화드리라는 식으로요. 직접 만나러 가려고 해도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시거나 다른 약속이 있다며 만남을 미루는 일이 잦아졌어요. 예전에는 저희가 찾아간다고 하면 언제든 반겨주셨는데 말이에요. 무엇보다 시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다양한 얘기를 나누셨는데
이제는 김철수 씨 얘기만 하시거나 아예 말수가 줄어드셨어요. 가끔 시어머니 목소리에서 피곤함이나 스트레스가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면 괜찮다고 하시긴 했지만 뭔가 억지로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김철수 씨가 저희 자식들에 대한 이상한 얘기를 시어머니께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며 전화를 하셨어요. 자식들이 자신의 재혼을 못마땅해 한다며 뒤에서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였어요. 저희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시어머니는 믿지 않으셨어요. 김철수 씨가 직접 들었다며 화를 내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김철수 씨가 저희 얘기를 왜곡해서 전한 거였어요. 어머니 돈만 노린다는 식으로 말해서 시어머니와 저희 사이를 이간질한 거였죠. 점점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어색해지기 시작했어요. 전화도 자주 안 받으시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대며 피하셨어요. 김철수 씨 외에는 믿을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결국 몇 달 만에 저희와의 왕래가 거의 끊어지다시피 했어요.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만 겨우 안부 인사를 드리는 정도였어요. 시어머니는 김철수 씨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상태가 되신 거였어요.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죠. 그런 가운데 이상한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냉면집 부지의 소유권이 변경됐다는 얘기였어요. 은행에서도 큰 금액이 이체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어머니 통장에서 김철수 씨 명의 계좌로 수천만 원이 옮겨갔다는 거였어요. 보험 수익자도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원래는 자식들로 되어 있었는데 김철수 씨로 변경됐다는 거였어요. 저희는 정말 당황했어요. 시어머니께 직접 확인해 보려 했지만 연락이 안 됐어요. 김철수 씨가 시어머니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김철수 씨는 모든 걸 세무정리라며 합리화했어요.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시어머니도 동의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저희 눈에는 명백한 재산 편취로 보였어요. 시어머니를 완전히 고립시킨 후 재산을 빼돌리는 수법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려웠어요. 시어머니가 워낙 김철수 씨 편을 들고 계셨고 저희를 적대적으로 대하고 계셨거든요. 법적으로도 시어머니가 직접 동의한 일이라면 자식들이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성인의 의사결정에 대해 가족이라도 함부로 간섭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희는 답답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진실을 깨닫기를 바라면서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동네 이웃 아주머니로부터 시어머니가 노숙하고 계신다는 전화를 받은 거였어요. 김철수 씨가 갑자기 돌변해서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았다는 거였어요. 정신병이 있다며 폭언을 하고 쫓아냈다는 거였어요. 저희는 급히 동네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공원 벤치에서 떨고 있는 시어머니를 발견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평생 고생하며 자식들을 키운 분이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와서 따뜻하게 해드린 후 자세한 상황을 들어봤어요. 김철수 씨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달간은 정말 좋았다고 하셨어요. 다정하고 상냥하고 모든 걸 도와주려 했다고요. 하지만 혼인신고를 한 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고 외출도 함부로 못하게 했다고 해요. 자식들과의 연락도 차단하려 했고요. 재산 관련 서류에 서명할 때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서명하라고 강요했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의문을 제기하면 화를 내며 자신을 믿지 못한다고 했다고 해요. 최근에는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반발하면 폭언을 했다고 해요. 나이 들어서 정신이 나갔다느니, 치매에 걸렸다느니 하면서 인격 모독을 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예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거였어요. 이미 재산은 다 정리했으니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식으로요. 시어머니는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너무 어리석었다고, 자식들 말을 듣지 않은 게 잘못이었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시어머니를 달래드리면서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김철수 씨를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말이에요. 남편과 시누이들에게도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모두 분노했고 함께 대응하기로 했어요. 우선 시어머니의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어요. 어떤 재산이 어떻게 넘어갔는지, 어떤 서류에 서명했는지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을 뽑아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시어머니 명의 계좌에서 수차례에 걸쳐 거액이 이체됐더라고요. 총 액수만 해도 억 단위였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확인해보니 냉면집 부지의 소유권이 김철수 씨에게 넘어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평생 일군 재산이 몇 달 만에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간 거였어요. 보험 관련 서류도 모두 김철수 씨에게 유리하게 바뀌어 있었어요. 수익자 변경은 물론이고 보험료까지 올려서 보장 금액을 늘려놓은 상태였어요. 이 모든 게 단 몇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정말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기였던 거죠. 저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니 충분히 사기 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가 고립된 상태에서 강요에 의해 서명한 서류들은 무효화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정상적인 판단력이 있는 상황에서의 동의가 아니었으니까요. 노래교실 다른 분들에게도 연락해 봤어요. 혹시 김철수 씨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알아보려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김철수 씨가 예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다른 할머니를 속인 적이 있다는 거였어요. 작년에도 노래교실에 다니던 할머니 한 분이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가족들이 미리 알아차려서 큰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수법이 똑같았다는 거였어요. 김철수 씨가 상습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전문 사기꾼이었던 거였어요. 노래교실을 무대로 삼아서 홀로 계신 할머니들을 노리는 거였죠. 저희는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사기, 강요, 배임, 주거침입 등 여러 혐의로요. 경찰 조사 결과 김철수 씨에게 이미 여러 차례 전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혼인 빙자 사기로 3번이나 처벌받은 적이 있었던 거였어요. 법원에서도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인정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김철수 씨는 결국 구속됐어요. 재판 과정에서 김철수 씨의 치밀한 범행 수법이 모두 드러났어요. 노래교실에서 홀로 계신 할머니들을 물색한 후 경제적 상황을 파악해서 접근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하면서 신뢰를 쌓고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지위를 확보한 후 재산을 빼돌리는 수법이었어요. 피해자를 고립시켜서 가족들과 단절시키는 것도 계획의 일부였어요.
그래야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범행을 완성할 수 있으니까요. 김철수 씨는 결국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상습 범행이고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이 참작됐어요. 시어머니의 재산도 대부분 환수할 수 있었어요. 아직 처분되지 않은 부동산은 물론이고 계좌로 이체된 돈도 동결시켜서 되돌릴 수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시어머니와의 관계 회복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정말 많이 사과하셨어요.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자식들 말을 듣지 않은 게 잘못이었다고 하시면서요. 저희도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누구든 사랑에 빠지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고. 중요한 건 이제 안전하게 된 거라고 위로해드렸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오해를 풀고 서로를 끌어안으며 울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서로에게 털어놓았어요. 이 일을 계기로 우리 가족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어요. 서로를 더 자주 확인하게 됐고, 중요한 일은 반드시 함께 상의하기로 약속했어요. 시어머니는 노래교실 대신 동네 봉사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좀 더 건전하고 안전한 곳에서 사회 활동을 하시는 거죠. 저희도 새로운 약속을 정했어요. 이상한 신호가 보이면 바로 말하고 함께 확인한다는 원칙이었어요. 혼자 판단하지 말고 가족들과 상의하자는 거였죠.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마음이 많이 회복되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자책감이 심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밝아지고 계세요. 사기꾼 때문에 상처받으신 건 안타깝지만 결국 가족의 사랑이 더 강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사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감정을 경험했어요. 분노, 걱정, 절망, 그리고 마지막에는 안도감까지요. 하지만 가장 큰 깨달음은 가족의 소중함이었어요. 시어머니를 공원 벤치에서 발견했을 때의 그 충격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평생 우리를 위해 고생하신 분이 그런 수모를 당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이웃 아주머니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어머니는 계속 그런 상황에 방치되셨을 수도 있어요. 김철수 씨의 범행 수법을 자세히 알고 나니 정말 치밀하고 악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돈을 빼앗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까지 황폐화시키는 수법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달콤한 말로 접근해서 신뢰를 쌓고 점차 통제의 범위를 넓혀가는 거였어요. 마치 물에 빠뜨리는 것처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피해자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는 거였죠. 특히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부분이 가장 악질적이었어요. 피해자를 완전히 고립시켜야 자신의 계획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노래 교실이라는 장소를 선택한 것도 계산된 일이었어요. 그곳에는 외로운 할머니들이 많이 모이고 서로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니까요. 경제적 상황이나 가족 관계에 대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수집할 수 있는 곳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법을 선택했던 거예요. 시어머니의 경우에는 냉면집을 오랫동안 운영해서 재산이 있다는 정보가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혼자 지내시면서 외로워하신다는 점도 이용했고요. 김철수 씨가 시어머니에게 했던 말들을 되돌아보면 모두 계산된 것들이었어요. 평생 고생하며 일했다는 점을 강조해서 동정심을 자극하고
외로움을 달래주겠다며 접근한 거였죠. 혼인신고를 서두른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족들이 의심하기 전에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했던 거죠. 배우자가 되면 재산에 대한 권리도 생기고 각종 서류 처리도 쉬워지니까요. 휴대폰과 통장을 관리하겠다고 한 것도 피해자를 완전히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경제 활동도 제한해서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거였죠. 저희 가족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한 것도 이간질 작전의 일환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자식들을 불신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의도였던 거죠. 정말 무서운 건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용해서 피해자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도록 유도한 거거든요.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오랜만에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 마음을 이용당하신 거라니 정말 화가 났어요. 재판 과정에서 김철수 씨의 과거 범행들이 드러날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미 여러 명의 할머니들을 같은 방법으로 속였던 상습범이었던 거죠. 첫 번째 피해자는 80세 할머니였는데 평생 모은 전세금 전부를 빼앗겼다고 해요. 두 번째 피해자는 과부가 된 후 혼자 살던 분이었는데 아파트까지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피해자는 다행히 자녀들이 일찍 눈치채서 큰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한 금액을 잃었다고 해요.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노래 교실이나 경로당 같은 곳에서 접근해서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결혼을 빌미로 재산을 빼앗는 거였죠. 김철수 씨는 재판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사랑했을 뿐이라고 재산은 부수적인 문제였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 명확했어요. 각종 서류에서 발견된 위조 흔적들, 계획적으로 작성된 메모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모든 게 그의 범행을 증명했어요.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김철수 씨가 시어머니에게 보낸 메시지였어요. 휴대폰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건데 혼인만 하면 바로 수익자를 바꾸자는 내용이 있었어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낼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었죠. 완전히 계산적이고 목적이 뚜렷한 내용이었어요. 재판부도 김철수 씨의 범행을 매우 엄중하게 봤어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 상습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을 모두 고려했어요. 징역 7년이라는 형량도 이런 종류의 범죄로는 꽤 중한 편이었어요. 김철수 씨가 당분간은 사회로 복귀할 수 없게 된 거죠. 시어머니의 재산 환수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이미 처분된 것들도 있었고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대부분은 되돌릴 수 있었어요. 변호사 선생님의 도움이 정말 컸어요. 이런 사건에 경험이 많으신 분이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씀해 주신 게 결정적이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움 때문에 숨기려 하셨지만 결국 모든 걸 털어놓으셨거든요.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도 용기를 내주신 거였어요. 사건이 해결된 후 시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얼마나 사랑에 목말라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0년간 혼자 지내시면서 정말 많이 외로우셨던 것 같아요.
자식들이 있어도 각자 바쁜 생활이 있으니까 늘 함께 할 수는 없었죠. 그런 외로움을 김철수 씨가 교묘하게 이용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따뜻하고 다정하게 대해줘서 시어머니가 완전히 마음을 열게 된 거였죠. 오랜만에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만나니까 그렇게 좋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도 반성하게 됐어요. 시어머니의 외로움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다고요. 좀 더 자주 찾아뵙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를 탓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자책하셨어요. 저희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사랑을 원하시는 마음은 잘못이 아니라고. 다만 앞으로는 가족들과 상의해서 함께 결정하자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늘리기로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했어요. 시어머니도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노래교실 대신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거기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만나면서 건전한 사회활동을 하고 계세요. 특히 같은 또래 할머니들과 함께 독거노인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보람있어 하세요.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신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만나시면서 많은 걸 느끼신 것 같아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닫게 되신 거죠. 요즘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봉사활동에서 만난 분들과의 이야기도 재미있게 해주시고 새로운 취미도 생기셨어요. 특히 손자들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할머니 집에 가는 걸 조금 지루해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할머니 만나는 걸 정말 좋아해요. 시어머니도 손자들을 더 자주 보시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으신 것 같아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환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남편과 시누이들도 더 자주 안부를 확인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소홀히 했던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매일 안부 전화를 드려요. 가족 모임도 더 자주 갖게 됐어요. 한 달에 한 번은 모든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근황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무엇보다 서로 간의 소통이 많이 늘었어요. 작은 일이라도 서로에게 상의하고 걱정거리가 있으면 나누는 습관이 생겼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혈연이라는 끈은 어떤 시련이 와도 끊어질 수 없는 강한 유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또한 노인 대상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 문제인지도 알게 됐어요. 김철수 씨 같은 사기꾼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게 정말 무서워요. 경찰서에서 들은 얘기로는 이런 종류의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서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해요. 김철수 씨처럼 장기간에 걸쳐 신뢰를 쌓은 후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의 관심과 보호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혼자 계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갑자기 새로운 사람을 만나신다고 하면 함께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해요. 물론 어르신들의 자유와 선택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험에 노출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죠.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해요. 저희 가족은 이제 새로운 원칙을 만들었어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가족들과 상의한다는 것. 이상한 신호가 보이면 바로 공유한다는 것이었어요. 또한 정기적으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함께 찾아보기로 했어요. 시어머니 사건 이후로 주변에서도 비슷한 경험담을 들려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다행히 큰 피해를 보지 않고 넘어간 경우들이었지만 정말 흔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떤 분은 아버지가 갑자기 젊은 여자와 만난다고 하셔서 조사해 봤더니 사기꾼이었다고 해요. 미리 막아서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한동안 우울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어머니가 복지관에서 만난 남자와 급속히 가까워지는 걸 보고 의심해서 신원조회를 해봤더니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너무 의심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건 적절한 경계심을 갖고 가족들 간의 소통을 늘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시어머니도 이제는 새로운 만남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해지셨어요. 봉사 활동에서 만나는 분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지만 개인적인 관계로 발전시키지는 않으시려고 해요.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게 됐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들과 먼저 상의하시고 혼자 결정하지 않으시려고 노력하세요. 저희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있어요. 외로워하시지는 않는지, 무슨 걱정거리는 없는지 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어요. 특히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느끼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가족의 소중함은 물론이고 소통의 중요성, 그리고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의 소중함까지요. 힘든 일이었지만 결국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시어머니도 저희도 모두가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위험은 계속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처럼 가족들이 서로를 지키고 보살핀다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조건 없이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니까요. 김철수 씨 같은 가짜 사랑은 결국 들통나게 마련이에요. 시어머니도 이제 그걸 아시는 것 같아요.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신 거죠. 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소중한 깨달음을 얻으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가족은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요. 서로를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대화하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됐거든요.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다시 울려 퍼질 때마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웃음을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해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족을 사랑한다면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세요.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말고 이상한 신호가 보이면 함께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일을 겪게 된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가족들과 상의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일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모두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는 거죠. 시어머니 사건은 끝났지만 우리 가족의 사랑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거예요. 더 강하고
더